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스타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비 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제 비가 진짜 어제 진짜 와,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뭐 우산이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퍼붓는 정도 네. 와서 야, 이게 웬일인가. 네. 그러다가 또 잠깐 개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진짜 지구에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봅니다.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냥 여기가 동남아다 생각하라는 뜻인지. 네. 예. 삼계탕은 드셨어요? 아, 어제 몰랐는데 초복이었더라고요. 그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았잖아요. 아니 뭐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삼계탕집 앞에 줄 쫙 늘어서고 이러는데 어제는 그래도 비가 와서? 네, 비 와서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초복이구나라는 걸 알고 네. 한 초저녁쯤에 치킨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한 마리 다 드시나요? 아니요, 못 먹죠. 그거 한 두 끼 분량입니다. 두 끼 분량이고. 왜 이렇게 식사량이 적으신지. 이게 밥을 덜 먹기 시작하니까 위도 줄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뭐 한 마리 먹어도 좋았는데. 원래 1일 1치킨, 1인 1피자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치킨도 기분 탓인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게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김성훈 기자랑 저 그 말씀 나눴었는데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애가 너무 날씬한 거예요. 슈퍼모델 대회 나가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서 한 마리 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기분 탓인지 닭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가격이 그대로라고 해도 비싸다고 느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삼계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반계탕 드시는, 그러니까 사실 한 마리 다 먹기도 많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복날이라고 배 뚠뚠하면서 다 먹었는데 그렇죠. 반 마리씩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삼계탕. 합니다. 뭐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한 마리 주면 못 먹지는 않을 거예요. 조그만 닭도 있었고. 아니 먹자고 마음 먹으면야 또. 그럼요. 예. 뭐 반계탕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반계탕 드시는 분들도 많고 반계탕 메뉴도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밥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 뭐 든든하게 배는 채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물가 때문에 한 마리를 다 못 먹는다는 건. 그 옥수수 키우지 마시고 닭을 한 마리 키워보시면 어떨지. 솔직히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야생동물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일 가가지고 닭을 돌봐줄 수가 없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닭들이 또 옥수수를 쪼아 먹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직은 옥수수한테 애정이 더 많으시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걱정입니다. 옥수수가 이제 본의 아니게 수경재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면 진짜 끝인데. 무너지진 않았고 이게 고라니가 왔다 갔는지 몇 개가 좀 쓰러졌어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고라니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농부분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고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예. 다들 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옥수수를 키우지 마시고 자녀를 키우실 때가 됐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어머님이 하실 얘기를 제가 대신했어요. 자,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에 30년 대출로 집 사는 친구한테 너 평생 빚 갚아야겠다. 네. 근데 얼마 전에 40년짜리 그 주택담보대출 나와서 저걸 어쩌려고 저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견 두 가지예요. 나도 집을 좀 사긴 살 수는 있겠다. 아무래도 네. 대출을 한다고 좀 늘 수 있으니까 금액 총액 자체가.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빚의 족쇄다. 못 벗어난다. 죽을 때까지.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짱구는 못 말려 만화를 얘기를 하면 네. 한 10여 년 전에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짱구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네. 30년 동안 이 아파트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30년을 빚을 갚어? 그랬는데 아이고 30년 갚을 테니까 대출만 해줘도 감사한 시기가 됐어요. 예. 이 정도 되면 50년 만기 대출 정도 되면 이건 만기 대출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인생과 함께 동반자로 대출을 가자는 얘기인 건지. 그렇죠. 뭐 어떻게 50년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해도 절반인 거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게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 바로 사진 또 않잖아요. 30세 때 사면요. 네. 80세까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쭉 가져간다면 80세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좋은 거냐?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80세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그 전에 은퇴하기 직전에 그런 대출 자산들을 좀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나 이제 은퇴가 5년 남았는데 지금 팔자. 주택담보대출 한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을 팔고 그다음에 이 가격을 좀 줄여가지고 대출이 없는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까지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갚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50년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거의 거치식에 가까워지는 월세 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그렇죠. 월세 해요. 대신 이자 내면서 내 집을 소유하는 그럼 대신에 뭐 또 집이 오르면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딱 그거죠. 이제 재산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야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지 않아?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장점은 내 집이라는 거 안정성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자보다는 높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같은 돈을 내더라도 같은 부담을 지더라도 월세보다는 이 집을 사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곧 이제 반백살이 되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까요? 지금도 40대 분들, 뭐 50대 분들이 가서 30년 만기 대출을 해달라고 해도 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네. 수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50세인데 50년 만기면 제가 100세까지 갚아야 되는데 네. 은행에서 이 사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갚을 거라는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아까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만기를 1년 단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1년 후에 봤을 때 이분의 직업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계속 벌고 계세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확인하니까. 그렇죠.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연장이 안 되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도 은행이 손에 쥔 담보가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회수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실제로 은행이 걸어놓는 그 근저당 비율 네. 보통 이제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거는 걸 보면 12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은행이 저당을 잡은 건 1억 2천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빚 못 갚으면 1억 2천을 가져갔다는 건가?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분이 빚을 이번 달에 연체를 하고 다음 달에 연체를 하고 다다음 달에 연체를 하면 그간에 이제 이자를 못 받잖아요. 네. 연체 이자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오케이 이분이 빚을 못 갚기 시작해서 우리가 경매로 넘겨가지고 회수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여기에 충분히 녹여놓자.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손해 볼 걸 생각 안 하는 수준까지만 해주는 것이고 만에 하나 모든 것에 안전장치도 다 걸어놓은 거니까 나이가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해준다고?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치밀하시네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하시네요. 예. 자, 그러면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네,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했을 때랑 네. 5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했을 때랑 내는 이자 비용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자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원리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부를 길게 하는 거. 뭐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3개월 할부를 하는 거. 그러면 30몇만 원 낼 거고요. 이거를 12개월 할부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내는 돈이 뭐 8만 원 수준은 확 떨어지잖아요. 한 9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주택담보대출도 만기를 길게 늘리면 매달 내는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DSR 규제. 그러니까 DSR이라는 거는 당신의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는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 비용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DSR 규제인데 현재는 DSR 1금융권에서는 40%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뭐 자동차 할부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1년에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 갚는 금액이. 그렇죠. 갚는 금액이 이걸 넘어가면 안 돼라고 정해놓은 게 DSR 규제거든요. 그런데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이 DSR 규제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받나? 이게 아니라 1년에 갚는 금액을 줄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기를 길게 늘리면 그때 이제 1년에 갚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연봉이 6천만 원이신 분이 어떻게 만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연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년 만기로 하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약 4억 1천만 원 정도, 4억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50년으로 늘리게 되면 4억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연봉은 똑같은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살 때 그만큼 조금 더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도 뭐 40년 대출은 한 200만 원 정도 부담이 들어가는 반면에
50년 50년을 대출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188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갭은 훨씬 더 커지거든요. 커지겠지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다만 이제 총 이자액은 좀 끔찍하게 늘어나긴 합니다. 저거 어떻게 세는 거예요? 5억 4,555만 원. 이자를 5억 4천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다 갚게 되면 실제로는 내가 빌린 돈이 4억 1,500만 원 정도인데 갚는 이자가 저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아니라 이자만. 다시요. 합친 돈 아니고요. 합친 돈이 아니고 이자만. 그러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갚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데 50년이면 훨씬 더 많아져서 4억을 빌렸는데 이자는 한 7억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억 정도. 저걸 생각하면 어떤 걸 감안을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그럼 내가 집을 샀을 때 아무리 못해도 40년, 50년 후에는 집값이 저 정도는 올라줘야 본전이구나. 근데 40년 후에 5억이나 7억은 올라줘야 되는 거 50년 후에. 그렇죠.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본전. 네, 그런 본전이 사실 근데 그 돈으로 저축을 했으면 매달 한 200만 원씩 내는 걸로 일부 저축을 했으면 저거 이상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본전도 못 한다라는 거니까 실제로는 저 40년, 50년 만기 대출을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모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온 건 DSR 규제를 좀 우회를 하기 위해서 라는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네. NH농협이랑 하나은행에서만 이 상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네. 은행 측에서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네.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객의 부담, 뭐 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내시는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시니까 저희가 좀 부담을 도와드릴게요. 들어주게. 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신문기사를 읽으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그럴 거면 진작에 아니면 이자를 안 받든가. 뭐 이렇게. 부담을 덜어 이자를 안 받으면 그렇죠. 되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덜게 되겠어요. 아니면 금리를 안 올리거나. 근데 그건 또 아니고 좀 만기를 길게 하겠다는 건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뭐 부담도 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달라요. 재작년하고 올해는 너무 달라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이 우려스러운 거는 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사실 은행은 상관없어요. 고객이 따박따박 갚아주기만 하면. 그렇죠. 네, 그분들이야 뭐. 네,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집을 경매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집이 잘 안 팔리게 되면 은행도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연체가 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은행에서도 자산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쉬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부담을 덜어서 연체율 좀 줄이겠다라는 것도 일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50년 만기 상품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DSR 규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대출을 은행에서 많이 못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대출 받아가시고 이자 많이 갚으세요. 네. 이런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게 지금 나왔냐? 그건 좀 궁금해요. 네, 뭐 진작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진작에 나왔을 때 당시 한 40년 만기 대출을 이제 정책 대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있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뒤늦게 은행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정도 40년 만기 대출에 수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상품을 내놓으면 이걸 받아갈까?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한번 검증이 됐어요. 뭐 보니까 40년 만기 대출을 잘 받아가더라. 그럼 50년 만기도 수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는 주택 시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40년 만기든 30년이든 50년이든 와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게 될 텐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뭐 내놓는 게 무의미하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주택 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늘고 있고 주택가격이 살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솔솔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으니까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감안해야 되는 거죠? 감안해서 선택을 하세요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수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에 그렇다면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규제가 DSR이네. 요걸 조금 우회해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50년 만기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점차 은행들이 이 50년 만기 대출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은행 두 군데 말고 네. 다른 데서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40년짜리, 50년짜리 못했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수요가 있을까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의 이제 리스크는 혹시 없을까?
이 해봤어야 뭐 검증이 될 텐데 네.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40년 만기든 30년 만기든 괜찮네. 그리고 은행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대출 채권을 또 시중에 판매를 하거든요. 쪼개가지고. 그러면 그 쪼개가지고 시중에 내놨을 때 그것들의 수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40년 만기 해보니까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40년이나 50년이나 이런 것들은 잘만 만들면은 괜찮겠다라는 계산이 돌아가면 이제부터 뭐 50년 만기 대출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요,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 네. 비명 소리 나겠는데요? 그 예전에 한번 그랬던 하우스 푸어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그쵸. 있었죠. 뭐 빚내서 집 사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집은 빚내서 사죠. 누가 원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의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거. 그러니까 LTV 자체가 집값 대비 한 90%까지 대출을 받다 보니까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이거는 집을 팔아봐야 뭐 나는 손은 수중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되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은행에서 중간에 고객님 지금 대출 받아간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무슨 일 생기면 집 돈을 못 갚게 생겼으니까 이제 대출 갚아주세요. 떨어진 만큼 회수해 주세요.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빌려주는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 회수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안다는 게 연체하지만 않으면 뭐 신용상의 문제만 없으면 크게 문제만 없으면 은행은 중간에 돈을 갚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가 중간에 직장을 잃더라도 그게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할 사유는 아니거든요. 예. 만기가 됐을 때 갱신만 못할 뿐이지.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은행에서 찾아와서 빚 갚으세요 이건 안 하고 연체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리스크는 없어요. 이거 받아놨다가 혹시 집값 떨어지면 은행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제 리스크는 은행이 지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못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집을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은행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럴 걱정이 지금 은행들은 안 하는 게 워낙에 LTV 자체가 낮게 잡혀 있으니까 집값이 반토막 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라는 계산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90%까지 대출을 해줬을 때는 집값의 90% 대출을 해줬을 때는 집값이 뭐 10% 20%만 떨어지더라도 은행은 그만큼을 손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규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존에 나갔던 대출들이 해봐야 집값에 많아봐야 60% 70%요 수준이잖아요. 정말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로 묶인 데는 40%밖에 안 됐고 집값이 반토막 나더라도 은행은 충분히 약간 여유가 더 있어요.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집값 하락의 리스크가 사실상 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서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일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뭐 소설을 써보자면 뭐 그런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연령층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은퇴 연령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언젠가는 집을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작은 가든지. 집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만큼 비싼 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현금 여력이 없다면 마치 주식을 동시다발적으로 파는 것 같은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주택 가격이 하락되는데 뭐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동시에 한 번에 팔고 뭐 아니면 몇 월에 동시에 팔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설에 불과한 거고 네. 그런 리스크는 은행들이 없으니까 사실상 걱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소설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들어보면은 그럴듯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뱅크런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그러면 어쩌지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파는 일. 근데 주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버튼 한 번 클릭으로 뭐 판매, 네. 뭐 매도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야채마켓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일이 벌어질 거는 크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극히 낮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어느 시점에 집중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뭐 계속 고연령층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자산이 밑에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이 순환될 수 있으면은 비싸게 내놔도 비싸게 팔릴 텐데 비싸게 내놨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은행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뭐 상품은 설계해 놨을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리는 저는 좀 유감이 되네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 떨어지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5억, 7억씩 네. 이자를 갚았는데
집이 그만큼 안 오르면 그렇죠. 결국은 나한테는 손해긴 손해네요. 그죠? 손해긴 손해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더 안 떨어질 것이냐를 사람들이 봐서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가 잘 오를까라는 것보다는 사실 집값이 네. 어느가 내가 샀을 때보다 안 떨어질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명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대도시 위주, 서울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어렵다. 진짜 생각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집 한 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일단 집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마련하는 게 제일 큰. 그건 제가 소설 써볼게요. 돈이 네. 있는지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자, 이달 말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했을 때만 네네. 기존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좀 전에 말씀하셨던 DSR, 예. DSR 40%를 DTI 60%로 바꿔준대 1년만. 네네. DSR 40과 DTI 60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40%에서 60%로 늘어나는 것 자체도 소득이 1억에서 1억일 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DSR과 DTI의 가장 큰 차이점은 DSR은 이제 원금과 이자까지 다 합쳐서 보고 실제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원리금 상환으로 간주하고 일정 기간으로 쪼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빡빡하네요. 예, 뭐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자만 지금 뭐 얼마 내고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안 쓰기 때문에 이자 안 내고 있어요 하더라도 그거 신용대출이니까 그냥 나누기 5해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다고 그냥 계산 넣어. 그러면 이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죠. 줄잖아요. 근데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원금과 이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매달 상환액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자 내는 것들 그게 얼마냐 이런 걸 합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60%까지 늘어나니까 기존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혹은 소득이 많더라도 다른 대출이 있어서 대출을 못 받으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1년만 해줘서요? 또 1년만 이 한계라는 것도 있고 한시적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세입자인데요. 기존의 전세가 2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지금 1억 5천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세가. 그럼 당연히 이분은 나가고 1억 5천으로 새롭게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싶겠죠. 네. 돌려받고. 그런데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돌려줄 돈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은 1억 5천으로 받기도 어렵고 1억 5천을 받으면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든 줄게.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 대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퇴거 자금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2억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1억 5천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느니 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그냥 1억 5천에 살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좋겠다. 그럼 그게 더 좋은 거죠. 이사 안 가도 되고, 그리고 네. 거기서 쭉 살아왔던 그게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뭐 애들 학교도 안 옮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도 번거롭잖아요. 그래도 가스는 다 떼야 되고요. 그렇죠. 에어컨 다 떼야 되고, 그거 설치 기사 오늘 뗄 때 불러야 되고 내일 붙일 때 불러야 되고, 번거로운 게 이만저만 아니고 뗄 때 돈, 붙일 때도 돈이거든요. 케이블 기사님 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서 좋은 거는 이사 비용 안 들이고 그냥 여기서 또 복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깎아주시면. 살던 집에서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 들여가지고 1억 5천에 드릴 거면 저를 1억 5천에 살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럼 참 좋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빼드릴게요 하면 좋잖아요. 안 해주실 것 근데 같은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해준다는 퇴거 보증금 대출은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때 이 사람이 나가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분이 계속 사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나갈 때 이 보증금을 빼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전제도 달린 게, 다만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2억 빼주는 만큼 2억은 다 대출해주고, 원래는 그 5천만 원만 대출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걸 내주는 거니까 안 들어올 경우, 공실로 남겨뒀을 경우에는 2억은 일단 다 대출을 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상환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춰가지고 세입자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대출은 현재로서는 불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여걸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못 내주는 대신에, 야, 당신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치고 못 돌려받은 그 5천만 원을 지금 금리 5% 정도니까 5, 25 연간 250만 원이네요. 한 달에 제가 뭐 20몇만 원씩 이자 줄게요. 이자를 드릴게요. 여기 있어 주세요.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집주인이 있어요. 네. 그런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나왔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도를 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밑으로 내려간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SR은 아이고. 그렇죠. DSR은 40에서 DTI 60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신 소득에 비해 가지고는 대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LTV 규제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내려왔기 때문에 LTV가 요만큼이어서 꽉 채워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은행 가가지고 대출 더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세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갚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갚으라는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TV 규제를 같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집주인들이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사실 뭐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LTV를 풀어주자면은 이건 진짜 리스크가 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집값이 뭐 들썩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놓는 이유도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퇴거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 보증금을 낮춰주는 데 필요한 이런 대출들은 조금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현실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럼 좋아. 여월세 받으면 얘 집주인한테 나는 이자 받는다. 신난다. 이게 아니라 보증금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낮아진 만큼 근데 실제로 낮아지진 않았죠. 네. 2억은 그대로고 나는 이자만 받는 건데 계약이 연장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러 갔더니 안 됩니다.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2억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1억 5천원 낮춰야만 됩니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여월세로 이자는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보자면 똑같은 상황인 거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안 돼버리는. 그러니까 세입자도 불안하고 집주인도 뭔가 좀 찝찝하고 짜증나고 내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이번 달에 제가 25일에 못 드렸네요. 하루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안 좋고 집주인 입장에서 안 좋고 서로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건 좀 디테일하게 좀 제도를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어렵다, 생각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그 보금자리론이랑 네. 적격 대출의 최대 만기를 좀 정부에서 늘려주면 작년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내놓으면 정부에서 하는 보금자리론하고 뭐 경쟁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이 정부에서도 이제 8월부터는 50년 만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만 이제 뭐 신혼부부 혹은 39세 이하 요렇게 대상들만 대상으로 이제 50년 만기 대출을 해주겠다. 40년 만기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걸로 8월까지 기다렸다가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그렇죠. 금리도 훨씬 싸고 이거는 그냥 전기간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아무리 높아서 특례보금자리론이 4%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간중간 금리가 떨어질 때는 새롭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것들을 먼저 이용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용을 하려면 50년 만기 대출이 뭐 8월 이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면 뭐 요거 손봐야 되고 저거 손봐야 돼서 8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면 뭐 8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월 이후에 이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나 뭐 39세 이하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네. 뭐 동결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동결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전문가들 생각도 97% 정도가 93% 정도가 금리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달에 예측했던 것보다 전망치보다는 한 6% 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올릴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잖아요. 네. 물가를 잡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2%인데 2.7%라는 아주 반가운 숫자를 21개월 만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물론 이제 근원 물가는 아직까지 높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2%대로 내려왔으니 굳이 지금 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이유도 딱히 찾을 수가 없고 굳이 찾자면 주요국들의 금리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올릴 우려는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올린 것도 아니고 뭐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부담스러운 건 새마을금고 사태.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거기에서 돈을 빌려간 법인들, 회사들, 기업들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반 법인들의 연체율이 뭐 10%대 초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는 돈을 못 벌어서 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진 탓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함은 더 가중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막 쏟아내놨는데 결국은 좀 돈 좀 쓰세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물가를 건드리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돈 좀 쓰세요라는 건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또 이 기조와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 채권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일은 평이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내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제 상황은 네. 수치 같은 거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금리는 네. 전문가분들이 얘기가 대략 맞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 상황을 판단하거나 경제적인 투자 결정을 할 때 금리로부터 시작하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차가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있더라도 네. 금리는 그렇습니다. 금리는 이런 추이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크게 벗어나서 막 갑자기 그렇죠. 그 공 튀듯이 튀지 않으니까 네네. 금리가 요 정도 예측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나의 그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그나마 이렇게 빗나갈 가능성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금리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게 금리니까요. 뭐 그 금리의 방향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큰 흐름만. 뭐 물이 아래로 흐르다 갑자기 거꾸로 흐르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다가 그건 사고죠 이제. 저기 굽이치네 그럼 우측으로 돌겠구나. 지금 당장에 뭐 네, 오른쪽으로 물이 맞아요. 흐르진 않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봐도 그런 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좀 튈 수는 있는데. 네, 그쵸. 뭐 방향이 돌멩이에 바뀌면- 맞아서 우측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물방울이 튈 수는 있지만 그 물길이 밝히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금리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민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5월에 네. 우리나라 국내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금리 막 오른다니까 이제 고정금리 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고정금리 그만해야 돼요. 그게 5월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4월, 꺾였어요. 예, 4월 때까지 데이터가 뭐냐면 고정금리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봤더니 고정금리가 80%, 네. 변동금리가 20%입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이 갭이 엄청난 많이 거죠. 벌어졌는데 이게 5월에는 한 7% 정도 3% 정도 떨어졌어요. 77%. 그러니까 고정금리 선택하시는 분이 77%, 변동금리 선택하시는 분이 33%. 3%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고정금리가 늘어나다가 딱 꺾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사람들이 변동금리가 더 늘어날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 이런 것도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보시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고정은 앞자리가 5, 변동은 앞자리가 4면 아유 그래도 금리 더 오르면 어떻게 고정으로 할래요? 이렇게 선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잘 안 돼요. 안 돼요. 당장에 1% 그러면 저 얼마 차이 나나요? 대출이자가 그러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차이가 확 나는데 그 고정의 기간이 또 한 5년 정도는 딱 고정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한 6개월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건 난 더 큰 손해인데 이러면은 이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5월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고 물론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6월하고 7월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슬슬 이제 금리는 정점 찍었다.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 기준금리도 쭉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네, 네. 이런데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3%대로 낮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뱅크의 3%대 대출, 이상형 월드컵 이거는 이게 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DSR 이걸 피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대출을 하는 게 맞고.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제 금리 차이를 봤을 때 3%하고 4% 요거 계산기에 넣어보면 이 차이보다는 만기 늘리는 게 훨씬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한 달에 갚는 금액 차이가. 그래서 한 달에 상환액이 좀 나는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요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대출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고 뭐 여유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좀 돈 좀 아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낮은 금리 대출로 찾아가시는 게 좀 상황에 맞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걸 선택을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예. 그래서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부자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50년? 그래 뭐 나왔다는데 난 대출 받을 일 없는데 혹시 받을 일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지. 예.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현대로 치면 그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을 끝내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부자가 아닌 걸로.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